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링의 핵심 요소인 매체, 즉 미디어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델링 과정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죠.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 이 표현 단계에서 이 매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체를 살펴봤고요, 그죠? 그리고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미디어란 영어의 그 미디움의 복수죠. 근데 이게 학문 분야에 따라서 미디움이란 말을 매체로 해석하기도 하고, 물리에서는 이게 매질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체 하면은 메시지나 정보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중간 수단이나 물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매질, 미디움은 사실 영어에서는 똑같아요. 매질은 파동이나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매개체, 이걸 이제 매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그 전달하는 매질은 전도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동하는 그 음파가 이동하는 그 매개체는 공기죠. 그래서 공기는 이제 매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체나 매질이나 공통적인 것은 뭔가를 전달하는 중간 단계의 수단이나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념 혼동이 좀 오기 쉬운 것이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언어와 매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 다르죠. 그죠? 언어는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 뭐 이런 걸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는 개념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좀 더 추상적이고 매체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언어와 매체는 분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매체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소스, 그 정보를 생산하는 또는 신호를 생산하는 그 센더, 정보를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매체죠. 그죠?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스피크. 그죠? 결국 우리가 이제 언어나 매체나 공통적으로 쓰이는 곳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상에서 이 언어와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보를 이동하는 그 도로 또는 다리, 해상로, 강, 운하 이런 것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차량이 이동할 수도 있고, 그죠? 다리도 예를 들어서 섬 간의 다리를 놨다 그러면은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물자가 이동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동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리는 매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상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출발한 그 배가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그러면 그 해상로는 매체 역할을 하는 거죠. 물질의 이동 하는 그 중간 경로이기 때문에. 강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나르는 그 역할을 하는 매체의 역할도 하죠.
운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체 개념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상품과 정보를 수송하는 그런 수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송한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transfer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은유, 그래서 메타포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exchange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매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은 마샬 맥루언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 언어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1964년에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매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이번 강의에서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 이제 외부 세계 사물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이 능력을 이제 감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외부 세계가 이제 감각 인생을 형성합니다. 우리 머리에 감각 인상이 생겨요. 뭔가를 보면 인상이 남죠. 여기까지는 아직 언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 없이도 어떤 상이 우리 눈에 막 맺히거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청각 인상이 생겨요. 또 뭘 만지면 촉각 인상, 뭔가 이렇게 깔끄러운 느낌 뭐 이런 게 있죠. 맨질맨질하거나 손으로 뭘 만지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감각 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뭐지? 여러분도 이렇게 뭐 주머니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게 뭔지 알아맞혀 봐라. 그런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공 이런 걸 만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이제 감각 인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지? 계란인가? 공인가? 야구공인가? 탁구공인가? 이거를 이제 분별해낸 능력이 이제 지각 과정이에요. 그런 능력을 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에 어떤 학습을 통해서 물건의 그 면이 뭐 털이 있다든지 둥글다든지 뭐 깔끄럽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건 뭐 야구공인지 테니스공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는 이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알지자 지성이 이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이거는 계란이다.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맨질맨질하면서 껍질이 그리고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 그 크기는 이제 손에 딱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크기. 그러면 이제 이건 계란이다.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게 이제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머릿속에 그 개념이나 이제 지식 이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죠. 그 이성에서는 이 계란이 삶은 건가 이게 날 건가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보든지 어떤 느낌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란 삶은 거와 그 날계란은 어떻게 구분해요? 주머니 안에서는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따끈따끈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삶은 계란 아닐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온도도 그냥 식은 그 삶은 계란이라면 날계란하고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주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돌려보면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바깥에 책상에다 놓고 날계란과 삶은 계란을 구분하려면 이게 회전을 시켜보면 알죠. 돌려보면 그 삶은 계란은 그냥 팽이처럼 뺑뺑 돕니다. 근데 날계란은 그냥 바로 쓰러지죠. 돌질 않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이성의 능력으로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과 그 다른 새로운 사실을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언어가 이 지각과 생각의 그 결과물들, 즉 이 심상이 생겨나가는 과정에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지식을 형성할 때도 언어가 개입하는 거예요. 즉 단어, 그죠? 이 단어를 모르면 그 개념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 한국말로, 그죠? 한글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영어권의 사람들은 영어로 개념이 형성되고 영어 지식이 생기겠죠. 그 심상도 영어라고 하는 언어로 그 사람들은 심상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말로 심상을 만들어 나가죠. 예를 들면 시인이 어떤 그 사물을 보고 떠나가는 배를 통통통 이렇게 항구에서 떠나가는 배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슬픈 감정을 느꼈다. 그럼 처음에 배를 딱 봤을 때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있겠죠. 그 외로운 쓸쓸한 그 배의 모습. 그게 이제 감각 인상이에요. 그리고 통통통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죠. 그것도 감각 인상이에요. 청각 인상이죠. 그러면은 저 배가 뭔가 손님들을 싣고 먼 항구를 향해서 떠나는구나. 뭔가 외롭다. 이러면서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기억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새로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각이 작동하는 거죠. 저거는 님을 그 만나러 배가 떠나는 거구나. 아니면 님과 헤어져서 멀리 가는 손님이 타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심상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둘 다 개념을 만들고 지식을 형성하고 심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언어는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구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든지, 그러니까 구술, 이 언어, 이 말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몸짓으로 손짓 발짓 하든지, 그걸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무용수들은 그런 그 떠나가는 배의 쓸쓸함 이런 거를 춤 사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몸짓 이제 매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 외로운 배가 떠나가는 항구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그 슬프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 그림, 뭐 말, 글, 시는 시로 문자로 쓰겠죠. 또 뭐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는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슬픈 만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픽이나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매체가 동시에 이제 쓰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 만화가 나오든지 시가 나오든지 뭐 음악이 나오든지 또 그림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모델이 탄생하죠. 이런 걸 이해하겠죠. 그때 이 우리 뇌 안에 그 심장이 맺혀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가 필요하고, 이걸 이제 내부 언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이제 끌어내려면, 외부 세계 이 모델로 만들어내려면 뭔가 표현 수단이 있어야 돼요. 즉 이걸 이제 우리는 매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매체 속에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전기줄도 매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뭔가를 이동하는 수단이니까. 근데 그게 전기 매체는 되지만 언어 매체로 되려면은 뭔가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우리가 보통 언어와 매체를 혼동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걸 언어 매체라고 하면 쉽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델링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뇌 안에서 심상이 맺혀지기까지 필요한 그런 마음의 구조, 생각의 틀, 그런 틀로서 내부 언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근데 실제 우리가 매체라고 할 때는 언어를 포함한 매체다. 그래서 이게 외부 언어, 그러니까 뇌 바깥에서 그 메시지를 갖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지우고 뇌 안에서도 언어가 필요하고 뇌 밖에서도 언어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셜 맥루한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매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매체로 표현한 결과물들,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까지도 이 마셜 맥루한은 매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64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매체냐. 이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 뇌 안에도 이제 언어가 있고 이 매체에도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다 이 매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이유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의 생각, 어떤 정보, 메시지, 내용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보를 담아서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샬 맥루한은 그것까지 이제 매체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델링 이론을 처음 만들 때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뭘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한 2, 3년간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뭐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었고 무슨 뭐 실체라는 말도 있었고 뭐 아티팩트, 인공물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고려할 때 이때 미디어라는 것도 이 마샬 맥루한이 얘기하는 미디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 미디어라는 말을 쓸까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매체하고 결과물, 매체로 표현한 결과물을 그걸 동일시하면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마치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러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매체 강의를 기초 이론은 이번 주에 1, 2, 3부로 할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델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매체의 메시지가 담긴 것까지를 포함해서 매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부터는 이걸 이제 분리해낼 겁니다. 구분해서 매체와 모델은 우리가 원래 그 모델링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구분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잠시 혼란스럽더라도 여러분이 그 마셜 맥루한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좀 당분간은 따라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만. 64년에 쓴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마셜 맥루한은 아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매체인데 매체가 어떻게 메시지냐?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미디어인데 어떻게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가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 이거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마샬 맥루언의 이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샬 맥루언이 한 얘기는 미디어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예를 드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그 안부 인사를 묻고 싶어요. 이 안부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제일 쉬운 게 핸드폰으로, 그쵸? 핸드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러면 그거 메시지를 한 번도 보내고 뭐 전화도 안 오고 편지도 안 쓰던 자기 자식이 그런 메시지를 느닷없이 보내면 이거 뭐야? 그리고 감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엄마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촉촉한 목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메시지 보낸 거와 또 다른 그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체는,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은데 엄마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야말로 이게 SM 메시지로, 전자 메시지로 문자로 보내느냐, 전화로 직접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또 편지를 써요. 육필로 편지를 막 그 지렁이 같은 글씨로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다가 그 정성 들여가지고 주소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럼 그 편지를 우편 배달부가 딱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봉투를 뜯어서 엄마 사랑해요라는 그 문자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매체가, 그죠?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이해하겠죠? 이 마샬 맥루언의 얘기를. 그러니까 미디어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이미 또 다른 메시지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샌더, 이걸 보내는 사람이 그 의도했던 메시지 플러스 그 매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여러분이 뉴스를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뉴스하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에서 보는 뉴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신문에서 읽는 거하고 또 월간지 잡지에서 읽는 거하고 다 다르죠.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다른 메시지가 추가돼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매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그 계속 우리 보는 인간들은 그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했을 텐데 KTX가 아주 어렸을 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KTX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전에서 부산 가는데 옛날에는 4시간, 5시간씩 가던 것이 KTX가 생기니까 뭐 2시간 만에 가고 1시간 40분 만에 가고 또 SRT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더 또 이렇게 직선거리에서 짧게 되고 이러면은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산 간다 그러면은 하루를 잡아야 돼요. 그날은.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침 먹고 KTX 타고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일 보고 그리고 또 오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저녁은 집에서 먹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KTX라고 하는 그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이제 마셜 맥루어는 매체라고 그래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지금 매체 하면은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뭐 음성, 몸짓, 그 다음에 물질, 뭐 그림, 문자, 구술, 수학, 또 프로그램 이런 걸 매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셜 맥루어는 그걸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델까지도 다 매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델들 속에 이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셜 맥루어의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만든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델링을 한다. 모델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즉 모델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고 도구나 사용을 유도하며 생산의 욕구를 유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이라는 게 바로 매체가 뭐냐가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거는 이미 설명이 됐죠. 그래서 어떤 매체, 형식을 이제 매체를 보세요.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 이게 매체죠. 도구나 사용을 유도하며, 나가 아니라 도구가 사용을 유도하며, 무슨 얘기냐면 매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던 심상이라는 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매체가 우리를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를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원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주체인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체를 선택해서 편지를 쓸 것인가, 말로 할 것인가, 전화로, 아니면 뭐 문자로 보낼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 그 메시지, 문자를 보내는 거는 이제는 좀 이게 옛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카톡 영상 통화로 이게 하게 되는 요즘엔, 그죠? 그걸 자꾸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매체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촌스러워 보이거나, 그 우편에다 편지를 붙이고 뭐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가지고 봉투를 사가지고 그 내용에다 물을 집어넣고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죠. 귀찮아하고. 이해하겠죠? 여러분 아마 그런 편지 봉투에다가 보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매체가 여러분을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도구가 사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허용이 됐지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매체가 편지 봉투와 이 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주구장창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군대 내에 있는 우편함에다 넣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즉 도구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누구나 다 뭐 노인네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카톡 다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통화가 가능하니까 뭐 해외에 있건 시골에 있건 상관없이 당연히 영상통화로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이런 그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카톡이 그 도구예요, 하나가. 그게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번호대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이 욕구를 유발한다. 생산은 뭐예요? 모델을 만드는 것. 즉, 그 매체를, 그러니까 마셜 맥루언이 얘기하는
그 정보를 포함한 매체, 그러니까 이게 인공물들이죠.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생산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즉 우리 이제 용어로 따지면 모델링을 하면 그게 생산이에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욕구를 유발한다. 그러면 그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자극을 줘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그 생각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를 유발한다.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게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이게 사약 먹이는 겁니다. 아니면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임금의 그 교지를 들고 와서 그 선비들한테 벼슬을 내리거나 뭐 사약을 먹이거나 이런 그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편지에 여기 그 교지에 담긴 내용은 뻔합니다. 근데 임금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먼데 시골까지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뭐 이 벼슬아치가 좀 높아 보이잖아요. 이런 관모를 쓰고 이렇게 그 고급 옷을 입고 점잖게 그 화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딱 족자를 뽑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육중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 혼자 와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읽는 거와 이렇게 휘하에 막 부하들이 쫙 장졸들이 서가지고 호위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 교지를 읽으면 이 내용이 상당히 권위 있게 느껴져요. 그죠? 그냥 그 마당새가 그 어디서 종이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저기 대감날이 임금님이 저 벼슬을 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 위험이 안 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의관을 갖춘 뭐 장병들이 다 오고 막 이렇게 벼슬아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지를 그냥 엄숙한 목소리로 쫙 읽으면은 마치 임금을 대하는 듯한 그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제 매체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똑같은 편지 내용이라도 어떻게 누가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매체로 보는 겁니다. 마샬 맥루하는. 그 매체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달리 의미를 또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또 이 양반이 재미있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1964년에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쓰고 67년, 3년 후에 미디어는 마사지다. Medium is Massage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마사지가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이렇게 사우나, 찜질방 생각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라는 게 피부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을 자극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인간 두뇌의 특정 부분에 마사지를 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즉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감각 그 자극이 다르다. 특정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몸에 주는 자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각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은 결국 우리 뇌를 형성하는, 그죠? 뇌의 어떤 심상을 형성하는 그 뭐랄까 입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받아야 우리 뇌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우리가 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접하느냐, 또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그 모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자극을 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객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사물들, 객체들을 관찰을 해서
새로운 이 감각 정보들을 우리 뇌에 많이 담아놔야 어떤 모델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전부 소재가 돼서 창의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하게 하는데 그게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들이에요. 이 마샬 맥루언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 인공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줘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패턴을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의 그 책이 이게 미디언 마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샬 맥루언은 또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은 이게 모델이잖아요, 그죠? 모델. 그 눈을 확장한 거다. 우리 몸의 신체 일부가 확장된 것이 다 이게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미디어의 예를 든 것들 이게 전부 이게 모델이에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포함된 매체를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이라는 거는 마샬 맥루언이 생각할 때는 정보 또는 메시지 플러스 매체, 우리가 얘기하는 매체, 이거 합친 거를 이 사람은 이거 전체를 지금 미디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매체도 미디어고 거기에 정보, 메시지까지 포함한 것까지도 미디어라고 마샬 맥루언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개념을 되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구분해서, 그죠? 심상이 정보, 그러니까 정보는 심상에 있고 매체가 있고 그 정보를 매체에 담아서 표현해 놓으면 모델이 된다. 우린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마샬 맥루언이 본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몸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예를 좀 봅시다. 피부는, 그러니까 옷은 피부가 확장된 거예요. 그 건물,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이것도 우리의 피부가 확장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리는 자동차, 우리 다리, 걸어가 다니는 발, 다리는 이게 이제 자동차로 확장이 됐다. 귀는 라디오나 전화, 텔레비전은 눈과 귀가 확장된 거다. 그리고 우리의 신경망, 이게 확장된 게 전기, 신호, 체계, 인터넷,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신경 체계가 확장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 체계를 갖다가 이 신경 체계가, 신경망이 확장된 걸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두뇌가 이제 확장된 것이 이 당시 64년에는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그걸 두뇌라고 봤고요. 그리고 신경망은 인터넷.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쓴 건 해석한 겁니다.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의식, 우리의 그 사유 능력, 이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이때 인공지능 학회가 56년에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64년에 책을 쓸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식을 확장해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마샬 맥루언은 이런 아티팩트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즉 미디어가 다 우리 몸을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새로 도입한 개념이 이제 정세도라는 개념과 이제 참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세도는 정보의 밀도, 어떤 그 매체에 담긴 정보의 그 밀도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가. 그게 많으면 뜨거운 매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매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책이죠. 책, 서적. 서적은 사실 논문이나 책은 저자가
상당히 밀도 있게 그 정보를 그 안에다가 꽉꽉 채워둡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말은 좀 그 글보다는 그 정보의 밀도가 낮죠. 그리고 만화도 정보의 밀도가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책 이런 것들이 정보의 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뭐 영화 이런 것도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뭐 만화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그 정보의 밀도가 낮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참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보보다는 전화가 참여도가 높다. 이러면 이제 그 차가운 매체라고 해요. 마샬 맥루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보는 그 내용 자체가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전화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계속 전화를 받죠. 그죠? 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계속 머릿속을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보는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죠. 그죠? 그 뜻이 명백하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보보다는 전화가 그 리시버 받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체를 차가운 매체와 뜨거운 매체 두 가지로 구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나 라디오, 신문, 사진, 영화 이런 것들은 정보의 밀도가 높고요. 그죠? 정보의 밀도는 높고 참여도는 낮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책이나 라디오, 신문, 사진, 영화는 그 미디어 자체가 이미 많은 정보를 밀도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하거나 뭘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거기에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제 소위 차가운 매체라고 하는 텔레비전이나 만화나 전화나 이런 구술, 연설 이런 것들은 정보의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메꿔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가운 매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화살표가 표시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매체가 점차 뜨거운 매체에서 차가운 매체로 그 바뀌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인 거죠.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요새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디지털로 된 거, 그리고 여러분 웹툰 많이 보잖아요. 책보다는 웹툰, 만화, 텔레비전 이거 더 많이 보지 않아요? 이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를 64년 이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책이나 라디오, 신문, 사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파퓰러한 많이 사람들이 쓰는 매체였는데 64년에 이 마샬 맥루하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텔레비전이나 만화나 전화나 연설 이런 그 차가운 매체가 더 일반화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매체의 어떤 경향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그 뉴스 이런 데서 그 들을 텐데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도 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는데 이런 인터넷의 등장을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추 신경 조직의 전 지구적인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과 같은 그 도구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대가 이 전기가 이미 발견되고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인위적인 네트워크 형성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지없이 맞았죠.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언제 생겼죠? 1993년이죠. 1993년에 웹 기반의 인터넷이 일반화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인터넷을 쓴 거는 학교에서 논문 이런 거 쓸 때 1980년대에도 인터넷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하늘소인가요? 그 경북대 그 전작과 학생들이 그 전화기로다가 인터넷을 그 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 없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 기술자들이거나 꽤 그 컴퓨터 매니아 이런 사람들만 인터넷을 썼었지, 일반 그 어린이나 그 뭐 이렇게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 1993년에 나온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그 일부가 됐죠. 그래서 이 마셜 맥루어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94년이라 그랬죠. 64년에 이런 예견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현된 게 93년에 된 거죠. 인간 유기적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재부족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시시대의 부족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그 네트워크,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자, 뭐 인쇄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이제 소원해졌죠.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유기적인 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그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후배들, 뭐 친척들 페이스북으로 다 지금은 만납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인간 유기적 관계가 회복하는, 그래서 부족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죠? 미국에 있어도 가족이 미국에 있어도 뭐 영상 통화로 그 카톡 그 영상 통화를 하면 바로 가까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유기적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64년에 이 사람은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가진 우리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문명에서 그 기계화된 단위들이 갑자기 모두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재편된다.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전개되고 기계화, 뭐 이렇게 전자화, 전기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독립적으로 다 떨어뜨려 놓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다시 하나의 유기적 그 통합체로 이렇게 재편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미디어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미디어에 지금 묻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기술은 자신을 은폐한다는 얘기가, 미디어는 나는 미디어요 이렇게 그 선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거죠. 미디어가 우리 곳곳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니터, 컴퓨터, 이 뭐 전기, 그 다음에 그 도로, 버스, 철도, KTX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인데 자기를 은폐하죠.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미디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히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의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은 그 문자라고 하는 미디어가 묻혀 있었던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서 문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줘요. 그래서 그게 미디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미디어는 새로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말이 있었죠. 아주 원시시대에는, 그죠? 말이 있었는데, 글로, 그러니까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글로 이제 매체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한참 문자를 쓰던 시대에는 그게 매체란 생각을 잘 못해요. 기술이 자기를 은폐해요. 그러면서 말이 이제 내용이 돼서 글 속에 말이 담깁니다. 그죠? 시, 소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래 말로 구전으로 전해오던 문학이 문자화돼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글이라는 게 이제 인쇄기가 그 등장하면서부터 대량 유포가 되죠. 그러면서 미디어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고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에 일어난 일이죠.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일어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그 이전에는 사제들, 신부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제의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이 워낙 적었어요. 그 당시에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썼기 때문에 몇 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널리 보급이 안 되고 글로는 돼 있었죠. 그죠? 글로 양피지에 이렇게 문자로 써 있었던 성경들이 이게 이제 인쇄기가 나와가지고 대량 유포가 되니까 뭐 일반 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인쇄된 책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 시대가 돼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영화들이 이런 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 책이 이제는 내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 그 TV 연속극은 영상과 그죠? 그 사운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자막이 있으면 문자 이런 것들이 복합된 미디어죠. 근데 그 내용은 원래 그 책으로 써여 있던 시나리오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극의 내용은 그러니까 텔레비전 미디어라면 그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인쇄된 책이 내용이 되는 거죠. 라디오도 마찬가지로 각본을 이제 라디오 그 뉴스 하거나 이제 극본을 읽죠. 영화도 마찬가지로 대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전 미디어는 새로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미래에 등장할 미디어, 예를 들어서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로봇, 인공지능, 아마 드론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런 미디어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 거, 라디오에서 그 듣는 거, 그다음에 영화에서 본 것들이 거기에 다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을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나 아니면 매트릭스 같은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가상현실을 꾸밀 수가 있겠죠. 이해하겠죠? 앞으로 전개될 미디어는 어떤 것일까? 그거는 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내용물들, 미디어에 있는 내용물들이 그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미디어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기술의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이해하기보다도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즉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아주 지름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마셜 맥루언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 인류 사회는 부족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를 거쳐서 지금 전기 디지털 사회로 지금 바뀐 거죠. 그 사이에 언어는 이런 구술 상형 문자 시대에서 표음 문자 즉 알파벳 시대로 변모가 됐고 지금은 디지털 바이트 시대로 바뀌고 있다. 데이터 바이트 시대로 지금 우리는 바뀐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 감각은 주요 감각이 이 부족 사회 이때는 모든 오감을 다 사용했었다. 근데 이 표음 문자 알파벳 문자가 이제 횡행하던 시기에는 시각에 너무 의존을 했다. 그러나 전기 사회가 도래하면서 즉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촉각, 청각,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
감각들을 다 동원하는, 즉 이 부족 사회의 전 감각을 이용하던 시대로 지금 점차 돌아가고 있다. 이거 잘 여러분이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의 오감을 다 열어놓고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다양한 그 감각을 통해서 입수를 해야 여러분이 풍부한 모델링 재료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재료가 돼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이거하고도 맥락이 지금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과 우주, 나와 주체와 이 객체 간의 관계라는 것은 부족 사회에서는 그냥 구분이 없었어요. 일체화되어 있고 우주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도시 산업 사회에는 그게 전문화되고 단순화되고 분업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다시 인터넷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걸 전인화, 통일체, 시스템화되고 있어서 하나의 그 통일체로서 그 사물과 즉 객체와 주체가 하나가 돼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미래 사회가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거를 이제 마샬 맥루한도 얘기를 한 거죠. 그 사회나 국가는, 부족 사회는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 산업 사회가 되면서 그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같은 모양, 일양성을 지니거나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500년 반복됐죠. 우리 그 조선 시대 보면은 그게 도시 산업 사회예요, 일종의. 그것도 일양성, 같은 모양의 왕 체제가 500년간 반복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에는 갖고 유기적 통합성, 그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유기적 통합체가 돼가고 있다. 인쇄는 부족 사회에서는 이 필사본이나 뭐 석판 이런 거에 뭐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쓰는 이런 시대였는데, 도시산업 사회에서는 그 종이, 그러니까 대량 인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디지털로 더 일반화된. 그래서 이제 이 마셜 맥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디어 매체가 발전을 하면 우리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극대화되고 민주화될 것이다. 여러분이 1인 방송, 옛날에는 그 몇 개 TV, 라디오, 뭐 신문 이런 매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뭐 그 TV에서 그 기자들, 유능한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1인 팟캐스트 방송 이런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우리도 그 뭐예요? 신문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TV 뉴스 쪽에서는 잘 안 보고,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그 1인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그 뉴스들을 가지고 더 우리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돈은 이제 물품 화폐를 뭐 조개나 뭐 이런 그 금속이나 이런 걸 물품화에 쓰다가 도시산업사회에서는 지폐를 쓰죠. 근데 이제 전기사회에서는 전자화폐. 여러분 요새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자화폐 이게 일상화되고 있죠. 그 사실 뭐 카드도 이제 뭐 거의 전자화폐나 다름없어요. 그죠? 그 특히 이제 카카오 머니, 카카오페이 뭐 이런 전자화폐죠. 그 돈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디지털로 전부 지금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차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은행도 이렇게 거리에 그 점포를 차려놓고 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 은행 안 가고도 뭐 다 지금 집에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거래하잖아요. 전자화폐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시간은 개인과 사물의 개별적인 시간이었어요. 부족사회에서는. 도시산업사회에서는 한 가지 모습으로 일량적인 연속적 단위로 분할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죠. 뭐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여러분은 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이렇게 그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지금 아직도 우리는 도시산업사회와 이 전기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죠. 이 전기사회가 되면은 그런 이게 분절된 시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용력 있고 포괄적인 초과학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이제 뛰어넘어서 자기 편한 시간에 뭐 공부도 하고, 그죠? 이 사이버 강의도 일종의 이 도시산업 사회의 패턴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시간에 그냥 수업을 듣잖아요. 뭐 장소도 저기 뭐 그러니까 버스 타고도 들을 수 있고 산에 놀러 가서 그냥 캠프 안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꼭 강의실에 와서 그 지정된 좌석에서 강의를 들어야지만 출석이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게 공존하고 있죠.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는 도시산업 시대의 강의 형태라면 이 전기 사회에서의 강의 형태는 사이버 강의가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지 활동, 우리 뇌의 그 주요 그 인지 활동은 부족 사회에서는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도시 산업 사회에서는 지성과 이성 중심이에요. 그죠?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도시 산업 사회예요. 근데 전기 사회, 디지털 사회, 미래, 인터넷 사회 여기에서는 종합적 인지가 필요해요. 종합적 인지라면은 감성과 지성과 이성이 골고루 발휘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적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64년도에 마셜 맥루어는 이미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공부를 할 때 그 전체적인 개념적인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 매체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 책을 소개합니다.